발표하실 분은 우리 서윤수 교관인데요. 건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제목이 Ideal Design Based on the Real Method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서윤수 분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하시니까 한번 보시고 특별히 질문을 나중에 2개 받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현수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건축을 이제 공부하고 한국에서 이제 군대 한국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 4년에서 5년 지금 겨우 됐는데요.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군대도 이제 해결하면서 이제 여기서 참나찾기 수련해서 이제 쭉 배우고 있었던 부분과 건축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직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목이 Ideal Design Based on Real Method인데 이게 그냥 이상적 설계, 그 다음에 실제적 방법. 이게 이제 번역하자면 아까 손으로 이렇게 여기서 찾으셨던 분과 같이 손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정답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을 증폭 매체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아이디어란 디자인, 그러니까 이상적인 집설계까지 분명히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시간이랑 여러 고려해서 지금 3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지금 기탐지 평가사 분들께서 지금 보여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여기서만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도대체 이게 어떤 증거를 갖고 있고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어떤 위치에 이 사람들이 서 있는지 좀 궁금하게 여기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증거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점이면 이게 과학계나 역사계에서 정확하게 입증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한 건 아닌데요. 동굴 벽화나 이렇게 탑 끊던 건데 옛날 이제 알타미라 동굴 그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원 전으로 해가지고 한 7,000에서 8,000년. 제가 그때 지금 레퍼런스 증거는 안 갖고 있지만 그때 다우징에 관련된 책자에서는 15,000년 전에 이제 발견된 무덤에서 어떤 제 무덤 시체와 이제 다우징 막대기 하나가 발견됐다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사실로 있다는데 제가 그 증거는 제가 아직 기입을 안 해야 돼가지고요. 제가 그건 놓쳤고요. 우선 이런 동굴 벽화를 통해가지고도 사람들이 뭔가 하나 짚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냥을 할 때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사냥을 하기 전에 샤만이라는 주술사 내지는 그 단체의 그 지도자급에 대한 지도자급 그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걸 듣고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냥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과정으로서 신이 그들한테 말해주는 소리들을 듣고 나가는 게 과정인데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추측하건데 이제 샤만이라고 보면은 하나 뭔가 들고 있다는 게 이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지금 사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젓가락 같기도 하고 좀 모양이 딱히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손으로 잡고 있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진화된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흔들인데요. 이게 이제 이집트 저기 무덤에서 발견된 이게 그림 같은 이제 상형 문자 내진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막대기 큰 걸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셋 가드 그러니까 셋 신이죠. 신도 이제 요거를 같이 들고 있죠. 이집트에서는 항상 요거 2개 같이 들고 있는데요. 와스 셉터라고 합니다. 와스 셉터라고 합니다. 이거 딴 데에서도 이거 들고 있고, 이거 들고 있고,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까 요거랑 요거랑 막대기가 쭉 나열되게끔 이렇게 배치한 상형 문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가 앙크라고 라이프 혹은 진리라고 불리는 열쇠 같은 이런 거고요. 아까 우리가 와스라고 했던 그 막대기가 이제 의미가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그러니까 보통 이게 왕권들이 진리와 이걸 둘렀으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이제 풀이가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요거가 이집트 이제 그 딕셔너리 이집트 상형문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요거 2개 같이 쓰면
언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어디에서나, 그 다음에 모든 걸 알고 있는 이 두 개를 같이 쓰면 이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고 유일하게 권력을 가진 왕권, 파라오, 신을 지칭한 사람들만 이렇게 딱 들고 있는 막대기, 이렇게 열쇠 같은 게 역사적인 심보로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함무라비 이제 요거 법전이고, 여기가 이제 한 법전이 새겨져 있는 데가 여기고요. 여기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 눈이 이런 글들 이런 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일 위에 이제 이 모양인데요. 여기가 이제 신이고 이제 함무라비의 왕. 이때 여기 가장 중요한 이 꼭대기에 이 사람들이 설명하고자 했던 게 신이 이 함무라비 왕에게 법전을 전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법전이 내용이야 이제 이렇게 다 새겨져 있는데 위에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이제 좀 자세히 보면 단순히 주어지는 거는 막대기, 이제 손에 딱 걸 수 있는 막대기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때 재판이나 참 거짓을 밝혀낸 사람들은 거의다가 막대기를 들고 떨림을 통해 가지고 참 거짓을 구분해내었다. 이런 그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가 비슷하게 이제 호머 시 있죠. 호머 일리아드 같은 데 보면 호머에도 분명히 여기 이런 스톤 서클이라고 불리는데 제사장들이 둘러앉아서 서서 그 다음에 하늘의 어떤 성리를 이제 이렇게 외치면서 여기에 세타로드가 그 막대기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판결에 내렸다라는 이제 구문도 일리아드에도 이제 보이고, 일리아드는 기원전 8세기고 아까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00년에 글쓰죠. 그래서 좀 증거들이 좀 하나씩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척이라는 것도 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는 많으실 건데요. 신라 박혁거세가 꿈의 신인으로 받았다고 전해지는 보물이고요. 만능자, 이 자를 가지면 치료에서부터 다 할 수 있다는 게 만능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척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뭔가 하면 물건을 지칭하는 건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전설이 있고요. 이게 이제 금척이라고 그 금척자가 숨겨졌다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막대기 아까 그 집었던 거랑 공간이랑 관계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흔적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한번 이렇게 망하고 새로운 예루살렘 건설을 위해서 이제 천사가 예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측량하는 사진, 이게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에 이제 4개의 말하는 자가 그분과 그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 갈대는 이제 갈대가 자기 때문에 갈대가 마디마디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자로만 썼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 메저링 로더볼, 그러니까 금척, 거의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쓰는 단어가 한국에서 금자고 여기서도 막대기 이런 흔적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역사적인 흔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흔적만 제가 뒤졌고요. 후대 15세기, 16세기 그때 나오던 흔적들은 뭐 광물 찾고 서기 이런 거 찾고 하는 그런 흔적들인데,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태초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조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들인데요. 방금 여기서 뒷탐지 평가사 분들께서 하신 것들이 이제 이걸 이제 처음 보신 분들께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니까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지각할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혹시 우리가 질문을 꼭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분들은 분명 뭔가를 찾으셨고, 그것도 이제 실제 그 기운에 또 들어가서 몸의 근육의 반응을 또 확인하다 보면 실제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로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이 뭔지 우선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선 막대기 이 다우징 로드를 들고 걸어가든지 하면 어느 누구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사실이고,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리고 이거에 의교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보다시피 이제 이 좁은 공간, 이 종이의 그 경계 안에 찾아진 이 기운들이 그러니까 무심하고 여러 종류의 기운들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반응을 주는 그 무엇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상과 실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가 이상으로 알고 있던 것이 결국에는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로 맞닿는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주 공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면 도대체 여기 안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공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실이 모든 물질은 크게 물질파를 감싸고 있고 파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명 등의 반응을 이제 여러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요. 형상 또한 고유의 모습에 따른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그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했을 때 무지 많은 그 형상들의 물질체들의 어떤 조합인데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 전체 우주를 했을 때 엄청난 무지 많은 기운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상에서 오는 영향력에 대한 고찰 중 가장 정교하고 다양한 학문 발전해 온 것은 지형학 내지는 공간학을 불릴 수 있는 학문들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풍수지리라고 알고 있는 학문이고요. 이게 이제 이것은 땅의 형상을 살펴서 형상 에너지, 즉 지형 에너지의 정화가 어디로 흐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인가를 알아내고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학문이다. 이것이 이제 원래 우리가 땅 형상 에너지를 읽어내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학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지금 인류 역사상에서 다는 아닌데 지형 공간 통해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하려는 시도들을 이제 쭉 보면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있었던 이제 풍수지리, 이거는 이 선풍부리라는 개념에 의거한 이제 풍수지리고요. 그런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선풍부리에 해당되는 풍수지리를 적용시킨 사례는 전 세계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우리가 소위 아는 생중이라는 풍수, 그 다음 인도의 바스투 샤스트라, 이거는 Science of Space, 그러니까 공간과학이라는 이제 뜻인데요. 여기서도 우주와 하나로 떨릴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 들어가는 그 원리를 굉장히 짚어내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법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반도 지역에 있는 타술 물룩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그 스피리추얼 무슨 기둥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실제 영적인 공간, 내 주로 공간을 디자인할 때 꼭 쓴다는 건데 아직 지금 보게 된 당연히 기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본류가 인도에서 거의 다 파생돼서 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인 게 뭐냐면 가장 측정을 점 하나하나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핵심인데 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은 인간 자체에 있다. 더 정확하게는 인간의 몸 자체를 측정 가문기로서 활용하여 그 안에 내재된 정보들을 읽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기운들을 읽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운들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각기관의 판단과 선입견을 버리고 담담히 마음의 평정 유지하는 이 부분이 이제 수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감각적 지각,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판단과 선입견에 벗어난 지각, 그래서 초감각적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서일영성 선생님께서 단연간의 사례 조사와 실제 현장 가서 측정과 이런 걸 통해서 구분을 하신 여러 가지 이제 지형 에너지들을 이제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분포되어 있는 육나 유적들을 이제 답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그럼에도 여러 가지 기운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강력하게 영향력이 큰 기운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이제 지금 종류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위에서 아까 마지막에 찾으셨던 위에서 이렇게 기둥형으로 떨어지는 하방향 기운이 있고요. 또 밑에서도 기둥형으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형기신기라고 용맥이라고 부르는 기운들, 그 다음에 지형의 어떤 그 중심점에 연결돼서 생기는 무령 기운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듯한 기운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동기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의 어떤 끝부분에 우각사처럼 소의 뿔이 이제 땅 밑으로 파고든다는 형상에서 나오는
기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고리형의 환영지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형의 변화를 크게 줬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청기, 고정청기라는 것도 있고, 이건 수맥파, 뭐 커리라인, 하트만 라인, 이거는 이제 서양 과학계에서도 아직 인정은 못 받지만은 서양 과학계에서도 이 두 개는 하트만 라인과 커리 라인은 뭐 실제 뭐 측정을 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자기파종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운들과 유적지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기운들과 어떻게 이 유적 공간들이 합치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서안의 대한탑의 경우에는 이제 중심축으로서 하방에 아까 위에서 떨어지는 하방형 청기가 정확하게 중심축을 통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문석굴이라는 데도 부처상마다 그 기운에 알맞는, 그 상에 알맞는 기운들이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용문석굴의 아주 조그만 기운들도 가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런 조그만 하방형 청기들에 기반하여 조각이 된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유명한 사례는 이집트 피라미드.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다 제가 그려놓은 거가 다 지금 기자 피라미드입니다. 이 세 개. 이거 다 떨어지고, 그 스핑크스 머리에도 정확하게 하방향 온전 청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셈인데요. 이집트에 있는 우물 같은 공간에서는 위에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기운들이 또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사천왕사 이런 조각들에서는 대개 상방향 지기와 결부돼서 축소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형기생기 같은 경우에는 용맥, 이제 경복궁 이런 케이스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각들, 왕릉들, 정각들 같은 데도 형기생기를 살려서 이제 축소가 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무형정화식이라는 기운인데 이것도 경주 포석정에 이 디자인 크기대로 거의 이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경주 최부잣집에도 또한 이런 기운들이 그 창고, 가장 중심, 핵심 공간이었던 최부잣집에 창고에도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에서 아까 기어나온다는 기운도 김성수 생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쪽 바다에서 이렇게 쭉 뻗어서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김성수 생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생가의 주거 공간들을 감싸고 풀어줬다가 또 다시 감싸서 여기서 끝나는 기운인데요. 이게 해륙적형 정화직이라고 불리는 기운입니다. 이거는 아일랜드에 있는 유브란지라고 기원전 한 4,500년 됐을 거예요. 이거 무덤인데요.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도 주변 강에서 쭉 흘려서 딱 이렇게 멈추는 기운이 있고요. 그 멈추는 기운이 여기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동지하지 때 햇빛이 정확하게 여기까지 딱 차는 유적지입니다. 그 다음에 환영지, 아까 고리형의 환영지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례는 우리 종묘, 이렇게 종묘에 이렇게 보이는 사례고, 종묘는 또 다른 이 제실이라고 불리나요? 이런 데도 다 위에서 떨어지는 거, 밑에서 올라오는 거, 그 다음에 형기생기도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영지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고리형 환영지기 생기죠. 실제 사례로서 실제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냥 감적인 사례인데요. 잔디밭에서 이 생기가 지나가는 부분에 이렇게 마스파랗게 이렇게 잘 활성화됐거나, 성장이 촉진됐거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아까 처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언제나 이 초감각적 지각 상태에 있다는 이 사실이고요. 너무나 당연하고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알아차리고, 알고 싶은 분야의 주력을 집중시키고, 편견 없는 명상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 안에 내재된 최고급 정보를 지각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것이 프랙탈 구조. 부분 속의 전체가 있는 프랙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우주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 우리가 알아채고자 하는 의식으로서 이렇게 알아채가는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지각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부분이 이제 그것과 공간에 대한 부분, 공간 설계나 공간에 대한 접합점인데요. 아키텍처, 건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아키텍처가 우선적으로 아까 이게 제가 아키텍처의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게 제가 여기 넣은 이유는 초감학적 지각이랑 정의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었는데요. 아키텍처, 아키텍트라고 나눠지고 우선 아르케가 원리, 테크는 드러내. 그러니까 원리를 드러내는 게 아키텍처다. 이게 원래 그리스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의 그 원래 정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공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소위 하는 공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쪽으로서 그러면 아키텍트, 원리를 그냥 드러낸다고 하면 누구나 아키텍트가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건축가라고 불리는 아키텍처를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그 자연에 대한 이해, 우리가 언제나 초강학적 지각 상태에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의도하는 게 의도한 특정 역할을 가진 공간의 입지를 드러내고 입지를 찾고 선정 구획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생기 지리들을 이제 기반으로 최적의 배치와 크기 그 다음에 그것을 연결 지음으로 드러내려는 태도, 과정 혹은 그 결과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건축 공간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키텍처는 결국 도안개 건축이라는 거죠. 도안개를 사용한 건축 설계 방법. 그래서 요약을 받으면 이해를 바탕으로 거기에 알고자 하는 부분에 집중과 허용을 통해서 의도한 만큼 이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도안개 건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아까 자꾸 이제 반복하는데요. 엘로드나 추나 몸 이런 진품 매체를 사용해서 초강적 지각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몸도 이게 다 관절이고 조인트이기 때문에 연습만 한다면 어떤 추보다 더 정교하게 측정하는 이게 매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냥 재미로 하나 양생들한 장자 여기서도 소 잡는 이제 그 푸주간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소 잡는 푸주간에 장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문해군 임금이 어떻게 널 그렇게 잘하냐고 물으니까 저는 마음으로 소를 대하고 눈을 전혀 보지 않고 있어. 감각의 작용이 정제버린 것. 오직 마음만이 움직이고 있는 곳에서 자기는 소를 잡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 이런 내려오는 글도 있습니다. 자, 아키텍처를 이제 저는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공간 변형, 공간 설계, 그리고 공간 처방 방책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영이라는 부분은 제가 공간 경영이 뭐 하는 것이냐 터의 위치를 잡고 터의 구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최적의 건축물 형성의 크기를 측정해내는 것 여기까지가 공간 경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 근거는 이렇게 이게 시경의 대하편에 주나라 문항이 측량하고 설계에 집을 지으니 할 때 경지형지란 말이 나오는데 경영이란 말의 제일 첫 번째 어원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은 결국에는 공사하기 전 구획을 정하는 것을 경이라고 하고요. 영은 경을 통해 정해진 터 위에 드러날 건물의 크기를 측정하는 점. 그러니까 경영은 결국에 세우고자 하는 건축물의 터를 선정하고 구획과 높이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그냥 경영이라고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다른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경영이라고 하는 공간은 여기서 나왔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이트가 있죠. 터가 우리가 있다면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주거 살지 내지는 우리가 가게를 하고 싶을 때 뭐 학교를 지고 싶을 때 이 세 가지가 들어갈 위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세 가지가 가진 세 가지의 다른 기능들에 부합하는 기능들은 다를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주거를 선택해가지고 한번 가상의 프로젝트죠. 사례를 한번 짚고 보면 우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주거 공간의 핵심. 주거 공간의 핵심을 뭘로 삼을 거냐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요. 보통 안방을 삼을 수도 있고 그 집에 하우스홀드가 이제 사는 이제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거실이 더 중요하게 여기 사용될 거면 거실의 핵심 위치로 선정해서 이제 그 위치를 측정해낼 수가 있죠. 그럼 우선 그 위치를 측정을 해냈으면 그 핵심 지점을 그거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우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왜 이 지점이 핵심 지점으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한번 역으로 한번 밟아가 보는 겁니다. 이 가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의로 다 그랬습니다. 형기생기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방향, 상방향, 원주형 기운들이 또 이렇게 떨어지게끔 분포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무령 정화지기들도 이렇게 다 생기를 전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에 대한 부분은 방책과 처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은 발표는 안 하고요. 그리고 또 환영지기, 고리형의 기운들이 저렇게 또 분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집이라고 하면 진입로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진입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체 주거 입지가 들어간 이제 구획을 이렇게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위에 건물이 들어갈 위치를 또 세부적으로 그 경계를 측정해 내가지고요. 이제 우선 구획을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터를 닦았으면 터가 이제 건물은
건물의 터가 높이가 그냥 이 레벨로 할지 올릴지 내릴지 이것도 선정을 해내야 되는 건데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본다면은 우선 뭐 여러 가지 절이나 정각 같은 데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려서 기존 레벨보다 올려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여기 계단을 올라가게 만든 게 꼭 여기 위치에서부터 건물의 높이가 시작되어야지 알맞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여기서는 소임사 입설정에 대한 설명인데, 예,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터의 높이가. 아니면 이렇게 또 낮아질 수도 있죠, 건물의 기존 높이가. 이거에 대한 사례는 가장 극명한 사례가 에티오피아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땅으로 이 정도로 표현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쉬운데 그냥 이 선정 결정하면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보면 이건 굉장하게 파격적이고도 그게 뭐 8대 아프리카에서는 또 8대 불가사의 자기네들끼리 사는 거기에도 들어간 건축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서 이 건물이 들어갈 터의 높이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올리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알맞은 사이즈, 높이와 폭을 이제 측정해내요. 제가 굉장히 간단한 가상 프로젝트라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간 경영에 해당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죠. 설계는 아까 경영에 기반으로 해서 더 이제 세분화된 질문을 던져서 그 드러냄을 이제 실현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있으면은 이제 구획을 정했으면 이제 그 안에 건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뭐 방을 배치한다든지 여기는 뭐 레저를 할 수 있는 수영장을 배치하든지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입구였으니까 여기로서 여기 또 올라와 있었고 터의 높이가 그런 계단 같은 거를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문에 여기가 대문을 두고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차고를 두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위치와 그 경계 라인들을 이렇게 측정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의 디자인이 그냥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상이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건물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방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명당 만들기라는 개념 선생님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또 개념이기도 하고요. 유해지기 차단 및 유익지기 증진을 통해서 명당을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 안에 살고 뭐 자유롭게 집 지어서 나갈 수는 없으니까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상황들은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는 그래서 이 기존의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케이스를 우리가 같이 일하는 공간, 오피스 공간이라고 치면 이거는 뭐 내가 원한다고 해서 자리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형기사기가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하방의 원지형 형기사기가 위에서 떨어지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형기사기 차단에 대해서는 아까 이런 형상 에너지, 형상 차단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흘러 들어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이 차단 도구를 설치해서 영향력을 여기서 이제 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단이 이 밑으로는 차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방향 원중 청기 설계의 경우에는 이런 또 다른 또 차단 도구를 사용해서 그 중심 축에 놓아 이제 이 영향력을 이제 차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방금 마지막 단계는 아주 간략하게만 제가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긴 부분이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30분 다 됐는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이상적인 설계라는 것은 그래서 우주의 섭리 이치, 궁극과 합치될 수 있는 설계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명상을 통한 직관체계의 발동을 이제 해서 초강학적 지각 방식을 불러일으키는 방법밖에 없고 이것이 곧 우리는 지금 알아채지 못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언제나 실제로 우리가 언제나 발동시키고 있는 지각 방식이다. 그래서 그것이 곧 실제적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가 밴드의 디자인과 실제적 방법의 만남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